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1학기 구조입의 내신 퍼펙트 모의고사 중학교 2학년 국어 영역 해설 강의를 맡은 저는 구조입의 최주찬 선생님입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주요 사항들 체크해 보면서 또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 교과서에서 3단원, 4단원 출제됐는데요. 3단원에서는 발표였고, 3-1단에서는 발표였고, 그 다음 3-2에서는 한글 창제 원리, 그래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공부한 단원이었고요. 그리고 4단원에는 시 한 편, 소설 한 편이었는데 전반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 1, 2단원에 비해서 훨씬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문제 내기 좋은 그런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잘 나오는 것, 그리고 고난이도 문항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각 소단원별 핵심 내용 그리고 빈출 요소에 대해서 꼭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짧지만 여러 가지 발표, 예를 들어서 발표 구성 단계에 대해서는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 동백꽃에서는 이런 걸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교과서에 있는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늘 강조하는 건 학습활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습활동이 그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싶은 성취 기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학습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좀 공부를 해야겠고, 그리고 당연히 내신에서 좀 암기하는 유형을 넘어서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 그리고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그런 문항들도 연습해보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우리 주요 문항부터 쭉 살펴볼 텐데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은 가는 이제 어떤 학생의 동시고요. 그다음 나는, 그리고 이 패러디한 시죠. 엄마 걱정을 패러디한 시였고요. 다가 바로 우리 4단원에 나오는 나희덕의 귀뚜라미라는 시였는데 화자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 화자에 대한 내용이 중학교 2학년 시에서 배우는 중요한 성취 기준이었어요. 첫 번째, 진이의 전학을 슬퍼하고 있으니까 틀렸고요. 자, 두 번째, 나라는 시에서는, 이 패러디 시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가 엄마가 화자가 아니라 그 엄마를 잃어버린 아들이 화자겠죠. 그래서 이 1, 2번 모두 틀렸고요. 자, 다의 화자는 귀뚜라미였죠. 그래서 귀뚜라미는 매미와 대조적인 처지에 있었죠. 그래서 매미가 이 여름에 나무 위에 달려 있었다면 귀뚜라미는 저 지하도 콘크리트벽 좁은 틈 사이에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요거죠. 화자가 시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 있냐는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냐면 나가 있냐 없냐의 문제였어요. 자, 근데 나랑 다에서는 모두 나가 나왔죠. 그러니까 화자가 시의 표면에 있었지만 가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도 나가 안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5번은 고를 수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항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자, 보기에서 특정한 관계를 줬어요. 자, 나의 시에서 껍데기와 알맹이는 서로 반대되는 대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다, 즉 귀뚜라미에서도 찾아라 라는 거였는데, 자, 뒤에 가서 일단 기역부터 볼게요. 자, 기역. 높은 가지라고 밑줄 쳐져 있고, 자, 그 다음 비읍은 어디 있습니까? 자, 비읍은 여기 지하도 콘크리트벽 좁은 틈. 자, 높은 가지는 매미가 있는 곳, 지하도 콘크리트벽 좁은 틈은 귀뚜라미가 있는 곳, 서로 대조적인 거 괜찮죠? 자, 그 다음 2번에서 니은과 시옷이었는데, 자, 니은은 매미였고요. 자, 시옷은 나. 이때 나는 귀뚜라미였죠? 그러니까 둘 다 대조적인 거 맞지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서 디귿은 울음이었고 리을은 노래였어요. 내 울음이 노래가 아직 안 됐다? 이것도 대조적인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이 미음과 치읓인데, 자, 미음이 어디 있습니까? 차가운 바닥이 미음이었고요. 자, 그리고 치읓은 여기 끝에 있습니다. 발길에 눌려. 이건 대조적인 시어가 아니라 유사한 상황이겠죠. 즉, 부정적인 그런 귀뚜라미의 처지를 묘사하는 시어였으니까 얘는 반대음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마지막 5번에서 이음, 지금이고요. 지읒은 가을이죠. 지금은 여름, 지읒은 가을이니까 얘도 대조적인 시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에 나와 있는 시어들의 관계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쉽게 답은 4번이라고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항 하나만 더 보면요. 다, 즉 귀뚜라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고르라는 거였는데 대부분 이제 시의 화자에 대해서 1번에서 물어봤어요. 자, 귀뚜라미를 의인화해서 시의 상황과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당연히 1번이 정답이죠. 자, 근데 나머지에서 헷갈리는 선택지가 뭐가 있었냐면 매미가 일부러 방해하는 거 아니었죠? 그 다음 3번. 타전 소리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거 맞는데 의태어가 아니라 여러분 의성어죠.
귀뚜루루 귀뚜루루는 소리를 흉내낸 말이니까 의성어라고 해야겠고, 자, 4번도 여러분 헷갈릴 수 있었어요. 의문형 문장 구조를 사용한 건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시에서 있을까? 있을까? 하면서 서리법을 쓴 건 맞지만 그것이 자 여기 봐서 봤을 때 고단한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답은 1번이라고 고를 수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선택지를 판별할 때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선지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문항이었고요. 자, 뒤로 좀 넘어가서 이제 발표와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8번 문항인데요. 자, 발표 준비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자, 써보면 처음에는 발표를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자, 계획할 때 중요한 건 주제, 목적, 그리고 예상 청중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면 내용 선정하기로 간다 그랬어요. 내용 선정하기에 같은 말이 자료 조사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 선정과 자료 조사할 때 기준점은 당연히 주제, 목적, 예상, 청중이죠. 주제와 목적에 적절한 자료들인가, 그 다음 예상, 청중의 수준에 맞는 것인가 해서 이때 자료를 조사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단계가 그렇죠. 구성하기. 내용 구성하기 단계였고, 자, 이때는 뭘 작성한다 그랬냐면 개요를 작성한다 그랬어요. 자, 개요를 작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처음, 중간, 끝에 맞춰서 내가 2단계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순서에 맞게 배치하는 겁니다. 처음엔 이 얘기하고, 중간엔 이런 얘기하고, 끝엔 이런 얘기 하겠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이 순서를 짜면서, 다시 개요를 짜면서 이때 활용할 매체 자료를 적당히 매칭시켜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설명할 땐 그림을 놓겠다. 이걸 설명할 땐 도표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발표하기라 그랬고, 이 과정을 외워야 된다고 했으며, 이 두 가지를 보통 헷갈리게 만듭니다. 구성 먼저 하고 그 다음 자료 조사한다. 이러면 맞는 것 같거든요. 이 순서 완벽하게 외워야 되고, 또 매체 자료를 자료 조사할 때부터 매칭한다. 당연히 틀리죠. 매체 자료는 개요 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랬을 때 가, 나, 다가 나와 있을 때 이미 다 줬어요, 보기에서. 자, 가는 발표의 목적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요 세 번째 단계, 즉 여기가 3단계고요. 그 다음 어떤 주제로 발표할까라면서 계획을 처음에 세우고 있죠. 얘가 1단계겠죠. 자, 다음 다 발표한 내용을 정해보자. 내용 선정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가 2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보기를 이것을 외운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뒤에 선택지로 가봅니다. 자, 가는 발표를 구성하는 단계로 빠짐없이 파야 돼요. 구성하는 단계는 맞지만 빠짐없이가 아니라 주제, 목적, 예상, 청중에 맞춰서 빼야 될 건 빼야겠죠. 자, 2번입니다. 가에서 발표할 활용, 도표, 그래프, 매체 자료를 최대한 많이 포함해야 된다도 적절하지 않겠죠. 활용하면 하는 거고 하지 않으면 굳이 최대한 쓸 필요 없습니다. 자, 3번입니다. 나는 발표의 계획 단계, 청중의 나이, 지식 수준, 관심사 등 분석하고 주제, 목적, 예상, 청중 딱 맞게 나왔죠. 답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일반적인 발표의 준비 단계에서 뭐부터 계획하고 내용 선정하고 개요 작성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적절하지 않겠고요. 순서대로 맞춰보면 나 다음에 그 다음 다 다음에 가가 나와야겠죠. 마지막 5번 다양한 자료조사 방법을 활용해서 선정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미리 개요를 작성한다가 틀렸다 그랬죠. 개요 작성 언제 한다? 그렇죠. 세 번째 단계에서 한다 그랬고, 자, 5번 선택지만 딱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것을 외우냐 안 외우냐에 따라서 답이 갈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표 단어를 공부할 때는 이 파트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해 주시고, 자, 해설 강의에 제가 넣진 않았지만 여러분 10번 문제 같은 거 보면 10번 문제에서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분석하는 문항들, 그런 것도 꼭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번에 가서 이제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볼게요. 자, 한글 창제 원리에서 학습 활동에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한글과 영어 로마자를 비교하는 거였어요. 자, 한글은 기본자를 만들어 놓고, 요거 기본자죠. 여기서 제시한 것들. 그리고 뭘 했습니까? 여기다가 다 가획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가획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소리의 세기가 커짐에 따라서 가획을 했기 때문에 소리가 비슷한 데서 나는 것들이 글자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실제로 3학년 1학기 때 이거 연구기음이라고 배우고요. 치조음이라고 배우고요. 입술소리, 수음이, 양수음이라고 배웁니다. 같은 조음 위치에서 나는 것들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어떻다? 체계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와 똑같은 음가를 가진 영어 알파벳 보면 완전히 제각각으로 생겨서 소리와 표기가 그닥 모양상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가장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5번이겠죠. 같은 발음기관에서 나는 소리들끼리 가획이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 15번의 답은 5번이라고 골라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자료는 교과서 불문, 출판사 불문하고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숙지하셔야겠고요. 자, 21번. 이런 문항들이 이제 한글 창제 원리에서 꼭 나오는 문항입니다. 초성, 중성, 종성의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건에 맞는 낱말을 골라라. 이런 건데, 자, 입술 모양을 본뜬 거 미음이죠. 외우는 거죠. 그리고 가획하면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비읍과 피읍이죠. 그럼 여러분 1번 첫 번째만 보고도 답은 뭐 아니면 뭐겠어요? 1번, 2번, 5번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왜? 입술 소리에다가 가획한 거 비읍, 피읍이니까. 그 다음 모음의 기본자를 한 번 합했다. 이걸 초출자라 그래요. 초출자. 초출자의 후보는 오, 우, 아, 어가 되겠죠. 자, 요게 중성 후보들이고요. 자, 종성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기본자 니은이죠. 거기다가 가획한 거니까 디귿 또는 티읕이 후보가 되겠죠. 자, 얘네들을 더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것은 답은 1번 팥이 되겠죠. 자, 팥에서 요거 썼죠. 그 다음 여기 초출자 썼죠. 그 다음 마지막 니은의 가획자는 티읕을 썼으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게 답은 1번 골라야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한글 창제의 원리, 모음과 자음의 원리를 각각 완벽하게 외웠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반드시 나올 수 있고 이런 거 꼭 암기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우리 동백꽃과 관련된 문항들 좀 체크해 볼 텐데 동백꽃과 관련된 문항들이 살짝 어려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었는데 자, 동백꽃 알다시피 중간에 과거 해상하니까 역순행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인물의 외양 상세 묘사도 약간 애매한 데다가 희화화는 대놓고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이건 풍자에 대한 설명이죠. 이 소설에서 뭐 나나 점순이를 풍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반대로 김유정의 봄봄 같은 소설에서는 풍자와 희화화라고 할 수 있는데 동백꽃은 그렇지 않고요. 3번 작품 속 서술자.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나 이퀄 주인공인 관계죠. 그러니까 일단 작품 속 서술자는 맞아.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은 객관적인 위치가 아니라 당연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주관적인 위치에서 자기 얘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순이의 속마음을 파악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표현됐고 또 독자가 웃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객관적인 위치가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뭐 사회 불평등 이런 건 아예 관련이 없고 답은 5번이겠죠. 이 소설은 보통 강원도 지방의 토속 어휘, 사투리들이 많이 사용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향토적인 성격이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헷갈릴 만한 선택지 있었고 또 중요한 거 국어에서 특히 문학에서 나오는 개념어들을 활용하는 그런 선택지가 많았으니까 이 선택지들을 잘 분석하면서 문학 문제 풀 때 개념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요거 하나 체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23번은요. 이 작품을 또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각종 소재의 의미입니다. 각종 소재의 의미.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감자 나오죠. 그 다음 또 중간에 닭싸움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에 뭐 나오죠? 그렇죠. 마지막에 동백꽃 나오죠. 얘네들이 각각 이 소설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달랐어요. 자, 감자는 갈등의 계기가 돼요. 그리고 감자가 때문에 갈등이 시작돼요.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 닭싸움은 그 거절했기 때문에 점순이가 우리 집 닭을 괴롭히잖아요. 갈등이 고조되기도 하고 점순이의 어떤 면에서는 복수이면서 동시에 관심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점순이가 진짜 나를 막 진짜 괴롭히기 위해서 또 있겠지만 당연히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마지막도 중요한 게 헷갈리는 거 닭싸움 때문에 갈등 해소의 계기도 된다 그랬어요. 왜?
결국에 나가 점순이의 닭을 홧김에 죽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갈등 해소의 계기도 되고 마지막 동백꽃은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완전히 보여주는 소재, 그리고 봄을 상징하고 또 향토적인 소재, 마지막으로 이 청춘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의미한다. 이걸 여러분 전부 다 외우는 거예요. 네. 이걸 외우고 있어야 안 틀립니다. 자, 근데 여기선 뜬금없이 울타리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자, 작품 살펴보시면 A에 나오는 울타리는 초반부예요. 내가 우리 집 울타리를 정리하고 있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B에 나오는 울타리는 점순이가 우리 집 닭을 괴롭히는데 반항을 못 하잖아요. 왜? 왜 반항 못 했죠? 점순이는 마름집 딸이었고 나는 소장농의 아들이었어요. 마름은 지주와 소장농 사이에서 중간 계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사회적인 계층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순이가 나를 괴롭혀도, 나의 닭을 괴롭혀도 쉽사리 반항할 수가 없었죠. 자, 그랬을 때 B의 울타리는 분풀이를 하는 거였어요. 자, 1번부터 보세요. 심리적인 거리감?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울타리를 메고 있는 거니까. 2번, 고립되어 있다? 당연히 말이 안 되고. 3번의 A와 B는 내가 방금 설명한 거로도 달라요. 울타리를 수리하고 있는 거랑 실제로 화나서 울타리를 때리는 거랑은 역할과 의미가 동일하다고 보기가 당연히 힘들죠. 그 다음 4번. 여러분, B가 감자와 동일한 감정? 감자는 어떤 감정이죠?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는 감정이죠. 근데 울타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이거죠. B. 화가 나서 화풀이로 울타리를 친 것은 화자의 행동을 제약하는 심리적 금기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왜? 나는 소장농의 아들이어서 점순이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5번이 제일 적당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소재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것, 그리고 나랑 점순이의 어떤 미묘한 갈등과 심리관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5번이라고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27번이 또 이 동백꽃과 관련된 하이라이트인데요. 동백꽃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습니다. 자, 다시 적어볼게요. 동백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고 이때의 주인공 이퀄 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점순이의 속마음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순수하게 전달되면서도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보기에서 시점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면, 자, 일단 그의 부모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소설 속에 나가 그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읽어봐 나가 안 보여. 그러면 무조건 3인칭. 3인칭 이퀄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다. 였고요. 3인칭이었을 땐 둘 중에 하나야. 3인칭 관찰자 시점이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는지 파악해야겠죠. 점순네 도움으로 그 집을 얻을 수 있었고 빌려서 은혜에 감복해서 고마워했다. 보답하기 위해서 등등. 자, 이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심리가 거의 모조리 서술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꾸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신의 위치에서 A부터 Z를 다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품의 여러 가지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차이점.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정보가 누구 위주? 나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점순이의 심리 같은 것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사건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제공합니다. 근데 자,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독자가 딱히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됐나요? 이 정도 설명하고 선택지로 가볼까요? 자, 1번. 극적 긴장감을 뚜렷이 느낄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건 좀 부가적이지만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행동과 말만 묘사하기 때문에 독자가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극적 긴장감도 느껴질 수 있겠고 인물의 육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건 오히려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1인칭 시점이겠죠?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대표적으로 서술자와 독자의 사리가 가까운 시점이 1인칭 주인공과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더 가까워진다? 이렇긴 어렵고요. 4번.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도 아마 이거 4번 많이 골랐을 텐데 이게 왜 틀렸냐면 인물의 내면 심리는 사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에는 나의 내면 심리가 제시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오히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도 가능한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앞에서 설명했을 때 이들은 앞에서 이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으로 바뀌었을 때 점순이의 도움 때문에 이 부모님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매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그냥 내 입장에서만 보여주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쨌다 이런 건 안 나왔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주기 때문에 여러분 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교과서에선 이거보다 좀 더 쉬운 버전으로 나오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모의고사에서 살펴본 건 거의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 서술자와 시점의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 자, 분명히 동백꽃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면 서술자의 위치를 바꿔서 시점을 바꿔서 원래 원작품과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것이 학습 활동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오늘 말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발표에서 뭐 공부해야 되고 한글 창자 원리에서 뭐 공부해야 되고 귀뚜라미에서는 뭐 화자라든지 그리고 시어의 대비적 관계 동백꽃에서는 뭐 소재, 그다음 서술자의 위치 이런 것들 여러분 잘 파악하시면 아마 기말고사 대비에도 별 문제가 없을 거고 아마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해설 강의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내신 퍼펙트 모의고사 중학교 2학년 국어 영역 해설 강의는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